안녕하세요. 이제 재료역학 1의 마지막 챕터가 되겠습니다. 챕터 7에 이제 빔에 있는 응력에 관해서 한 이제 세 주 동안, 이제 세 차례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 5장에서 했었던 그 Axial Loaded Member, 그 다음에 6장인가요? 4장에서 했던 Axial Loaded Member하고 5장에서 했던 Torsion Member,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힘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응력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변형에 관한 것을 뭐 단순히 해버렸다고 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어떤 P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떤 힘이 가해질 때, 뭐 P2가 가해질 때, 이런 경우에 이 부분에서는 P1 플러스 P2가 가해지고, 이런 일들, 힘이 얼마가 되는지 하는 일들, 이제 뭐 이런 게 좀 더 복잡해지면 어떤 스트럭처에서 힘이 가해졌을 경우, 이런 경우는 얼마가 되고, 이런 경우는 얼마가 되는지, 이런 힘을 구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였다고 하면, 그다음 두 번째 단계는 이 힘으로부터 우리가 응력을 구하는 과정,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버리는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늘어난 길이는 EA분의 PL이라는 이제 변형에 관한 부분, 이렇게 세 가지가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순식간에 포뮬레이션이 됐다고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한꺼번에 섞여가지고 믹스돼가지고 그것들을 그냥 같이 이용하고 이러는 일들이 한꺼번에 됐다고 보면 빔은 좀 너무 그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첫 단계에서 밴딩 모멘트하고 시어 포스를 구하고 그거에 대한 분포,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 이런 일들을, 그 다음에 맥시멈이라든지 미니멈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값을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챕터 6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요와 같이 응력을 구하는 일, 물론 밴딩 모멘트에 의한 응력과 시어 포스에 의한 응력이 각각 있을 텐데요. 그런 응력을 공부하는 것이 이번 챕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료역학 2에 가면은 이제 디프렉션, 빔이 얼마나 변형을 하는지, 처지는지, 이런 일들을 이제 나눠서 다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빔에 관한 것들이 우리가 재료역학 1, 2 통틀어서 한 3분의 1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3분의 1 조금 넘듯 싶은데요. 분량으로 보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빔에 관한 것들은 아주 응용도 굉장히 많이 되고, 다양하게 응용도 되고, 실제적으로도 많이 있고, 또 그 포뮬레이션이라든가 문제 같은 것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챕터를 크게 세 수로 나눠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빔에 관한 두 번째 챕터로 우리가 이제 응력을 구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은 우리가 이제 시어 포스하고 밴딩 모멘트는 이제 지난 시간에 다 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밴딩 모멘트하고 시어 포스가 가해졌을 때 그것들이 어떤 응력을 내는지, 그리고 그 응력은 단면 안에서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Axial Loaded Member에서는 균일했었죠, 단포에서. 그래서 거기에 걸리는 힘을 우리가 단면적으로 나누면 노멀 스트레스가 생겼었죠. 물론 그것이 우리가 고려하고자 하는 단면의 방향이 바뀌면 시어 스트레스도 생기고 했지만, 그것은 이제 우리가 각도가 돌아가면서 회전을 했을 때 생기는 일이고, 기본적으로 축방향으로는 수직 응력이 생겼었죠. 그것이 인자 응력이 될 수도 있고 압축 응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에 반해서 토크에서는 어땠습니까? 토크에서는 응력이라는 것이 항상 시어 스트레스만 생기는데, 그 시어 스트레스는 원의 중점, 그러니까 어떤 중립축이라는 센터에서는 응력이 제로가 되고 표면으로 갈수록 커져서 아래 비례한다. 그래서 이제 표면이 가장 커진다. 이제 이런 응력 분포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이 우리가 빔에 생기는 응력들이 밴딩 모멘트에서 생기는 응력은 이제 굽힘 응력, 밴딩 스트레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어 포스에 의해서 생기는 응력은 이제 전단 응력, 시어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단순하게 에어리어로 나누거나 어떤 일정한 값을 갖는 것이 아니고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모먼트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것처럼 모먼트가 일어나 가지고 빔을 이제 이런 식으로 휘게 한다면은
밑에 부분에서는 텐션이 생길 것 같죠. 이쪽 부분에서는 텐션이 생기고 위에 부분에서는 이제 컴프레션이 생기는, 눌러지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밴딩 모멘트가 반대로 걸린다면은 이제 위에가 텐션이 걸리고 밑에가 컴프레션이 생기는 그런 구조로 되겠죠. 그래서 어쨌건 그것들은 분포를 갖는다. 그 분포를 구하고 그 값들을 뭐 단면이 얼마나 크냐, 꼭 단면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요. 모멘트가 얼마가 되느냐, 위치는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런 밴딩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또 시어 포스에 의해서 시어 스트레스가 어디 균일하게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떤 Y에 대한 분포를 가진다면 그 분포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시간에서는 밴딩 모먼트에 대해서 먼저 이제 포뮬레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텍스트에 있는 7의 2에서 7의 5에 관한 것들을 제가 다 종합을 해가지고 이제 한 번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이 우리가 그 빔 시어리 정도 되면 우리가 단순한 이론, 오일러 빔이라고 하는 단순 빔 이론 학부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뭐 물론 그런 그 정도로만도 실제적으로 설계에서 충분히 잘 이용될 수 있지만요. 그다음에 뭐 대학원에서 우리가 대학원이나 탄성론이라는 과목에서 좀 더 높은 수준에서 배우는 이제 티모셴코 빔 이런 것들이 조금 거동이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일단 우리가 챕터 7에서 우리가 빔 스트레스를 학부 과정에서 재료역학 1에서 다룰 때는 몇 가지 가정을 하는데요. 그 가정의 첫 번째는 이제 퓨어 밴딩 모멘트. 퓨어 밴딩 모멘트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밴딩 모멘트에 변화가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어떤 단면적의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컨스탄트 모먼트다. 그러니까 m 플러스 우리가 이게 바뀌면 m 플러스 dm으로 표시를 할 텐데 그것이 아니고 똑같이 m이 걸린다. 이제 그런 것을 우선 첫 번째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은 어떤 중립축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밴딩 모멘트를 이렇게 받으면 밑에는 분명히 늘어나서 이런 거 갖다 우리가 이제 텐사일 스트레인이 걸린다. 뭐 부호로 얘기하면 플러스 스트레인이 걸린다 얘기할 수 있고요. 위에 부분은 이제 컴프레시브 스트레스 혹은 스트레인이 걸려서 위에는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어딘가에 location of zero strain, 스트레인이 없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겠죠. 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 혹은 위에서부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고 하면 중간에 어느 부분은 스트레인이 안 일어나는 부분. 다시 말하면 그 축이 길이가 하나도 바뀌지 않는 축. 원래 이와 같은 토막이 밴딩 모멘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휘었다면 그 어느 부분은 이 A, B라는 부분은 A-B-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직선의 길이하고 호의 길이가 같은 지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점을 우리가 뉴트럴 엑시스라고 합니다. 국어로는 이제 중립축. 뭐 그것이 정확하게 축은 아니고 우리가 2차원에서 봤을 때는 축이지만 실제 빔이 3차원 빔이라면 이제 그것이 플레인이죠. 그래서 뭐 오케이 뉴트럴 플레인 중립면 뭐 그렇게 그 표현도 하고요. 그다음 뭐 우리가 2차원 그림에서 보면은 축이니까 뉴트럴 엑시스 중립축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스트레인이 제로가 되는 그런 지점을 우리가 뉴트럴 엑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피니션이라고 제가 여기다 특별히 다시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뉴트럴 엑시스가 나중에는 그것이 도심을 지나고 이런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 중고등학교 때 기하학을 할 때 데피니션 정의하고 성질이 있죠. 그래서 뭐 평행사변형의 정리다. 뭐 옛날 일입니다만 평행사변형 정의다 그러면 마주보는 두 개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한다. 뭐 이등변 삼각형이라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것을 이등변 삼각형. 그건 정의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성질로서 각의 이등변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은 밑에 뭐 대변이라고 그러나요? 밑에 변을 수직 이등분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무슨 각이라고 하나요? 밑에 있는 각 두 개는 같다든지 이런 성질들이 있죠. 이제 어떤 데피니션, 정의가 있고 성질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립축이라고 하는 것은 지로 스트레인의 위치를 지나는 그 축을 갖다가 우리가 중립축이라고 합니다. 자, 그건 두 번째 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가정은 뭐 영어로 조금 썼습니다만 plane sections initially normal to the beam axis. 그러니까 beam axis의 노멀한 평면, initially 노멀한 section, 뭐 이런 거겠죠. 축의 노멀한 수직한 플레인은 remain 남아있다. after bending, 밴딩 후에도 플레인하고 to the axis of normal에 남아있다. 요 플레인은 무슨 말이냐면 변형 후에도, 밴딩 후에도 이 축이 이렇게 축이 휘었지 않습니까? 이 축에 수직하다. 그러니까 요 면이 바로 요로 간다 그런 얘기죠. 뭐 실제적으로는 약간 이렇게도 가는데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얘기. 그리고 첫 번째 이제 플레인하다, 플레인하고 노멀하다는 얘기죠. 플레인하다는 얘기는 이런 이제 직선으로 그러면 이런 플레인이 여기선 이렇게 되지 않고 플레인하다. 그다음에 노멀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좀 지웁시다. 노멀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노멀한 것이 여기에서도 노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노멀한 것이 이니셜리 수직하다. 이거는 가정입니다. 이거는 빔이 아주 얇을 때 잘 맞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갖다가 thin beam theory라고도 합니다. 빔이 조금 두꺼워지면 사실은 아주 두꺼워지면은 빔이 이런 것이 변형을 하면 이렇게 변형을 하기도 해요. 이런 면이 이렇게 되는. 뭐 생각하면 또 이렇게도 될 것 같기도 하죠. 이렇게 되느냐 아니면 얇아서 이렇게 되느냐 그건데 실제적으로는 요거하고 요거의 중간 정도 이것처럼 완전히 이것도 아니고 완전히 90도도 아닌 중간 지점 요거 갖다 우리가 쉬어의 영향이라고 하는데요. 요만큼 원래 실제적이 되지만 요거 무시한다 하는 것이 우리가 학부에서 하는 세 가지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노멀한 것은 액시스 후에도 노멀하다. 그래서 요거는 빔이 얇으면 얇을수록 잘 맞는 가정입니다. 빔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약간 이렇게 그림이 됩니다. 자, 이런 세 가지 가정을 하고 우리가 빔에 관한 공식들을 이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첫 번째 액슈얼 빔하고 좀 비교해서 얘기를 하면 쉬울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액슈얼 로디드 멤버에서 우리가 스트레인을 정의를 하되 그것은 원래 길이 L분의 델타다.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인을 정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나요? 그 다음에는 영스 모듈러스 스트레스는 영스 모듈러스하고 E의 관계가 있다. 이걸 material relation 혹은 material property라고 하죠. 근데 스트레스는 힘을 에어리어로 나눈 것이다. 혹은 뭐 P는 에어리어 곱하기 시그마다. 이렇게 뭐 순식간에 했지만 그 세 단계로 한 거를 여기서 빔에서는 각각 단계에 대해서 유도를 하려고 한다. 맨 처음에 자, 노멀 스트레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길이가 A였던 것이 중립축에서는 A-B-로 되는데 그 길이는 중립축이기 때문에 스트레인이 재료죠. 그렇지만 Y축으로 올라간 부분, 우리가 이제 밴딩이 우리가 플러스로 정의를 했고 Y가 위로 올라가는 걸 플러스로 정의하면 Y만큼 지점에서는 이 길이보다 원래 길이는 이 AB하고 똑같았는데 위에 부분은 분명히 줄어들겠죠. 아래는 반대로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 스트레인을 우리가 표시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이 이제 그 빔을 굉장히 크게 그렸지만 한 조그만 토막이라서 이것이 순간적으로 어떤 커베이처를 가진다. 원의 일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커베이처 얘기를 나중에 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빔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요 순간적으로 보면 요것은 원의 일부. 이거는 이쪽의 원이겠죠. 그리고 원에 이렇게 쏙 하는 부분은 이제 원이 반지름이 좀 작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원의 일부고 그 원의 일부의 델타 x, dx라는 것은 그만큼의 세타만큼의 호를 갖는 그런 중심각을 갖는 호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스트레인의 정의, 자, 여기 지금 뭐 비교해서 썼습니다. 여기 썼군요. 이걸 지워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액션 로디드 텐션을 받고 있는 거에서는
입실론이 1분의 델타. 그 다음에 토션에서는 어땠습니까? 토션에서는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 시어 스트레인이 어떤 그 로테이션 앵글 per length, 그죠? 유니트 per 유니트 length. 그러니까 길이에 대한 회전각과 그 다음에 R에 비례한다. 중심으로부터 반지름에 비례한다. 이런 것을 유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그런 과정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밴딩 모먼트에 의해서는 이쪽 방향에 시그마 입실론 X가 생기는데 이 X는 원래 정의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원래 CD였던 것이 C-D-라는 호로 바뀌었죠. 그죠? 그렇게 했다면 그 스트레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 차이, 원래와의 차이를 원래 길이로 나눈 것이 스트레인의 정의 아닙니까? 원래 길이 L을 차이로 나눈 거. 그러니까 원래 길이가 이제 CD였는데 CD는 C-D-로 이 경우는 작아졌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 이게 이제 더 작아졌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인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차이와 원래 길이의 차이를 원래 길이로 나눈 것이 스트레인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한 번에 보기 힘드니까 이제 가정에 의해서 CD는 여기서는 지금 이 토막이기 때문에 AB하고 같습니다. 그죠? CD는 AB하고 같죠? 그런데 AB는 이쪽에서 볼 때 이건 중립축이었죠. 중립축은 길이가 변하지 않는 축입니다. 그러니까 A-B-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3번 가정에 의해서 이게 이제 플레인하고 노멀한 거니까 노멀한 플레인은 이 길이가 같고 이거하고 이거는 같다. 그죠?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은데 이 길이는 또 지금 원래는 스트레인은 이 길이가 CD가 C-D-로 바뀐 것을 스트레인으로 하는데 이거는 이거하고 같다. 그런데 그것은 중립축이므로 이거하고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우리가 표시할 때 스트레인은 이 길이가 마치 이 길이로 변한 것 같다. 그래서 한 그림에서 해결을 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쉽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원래 스트레인의 정의는 여기는 이제 AB가 A-B-로 간 것은 뭐 중립축이니까 길이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Y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CD가 C-D-로 이 경우는 작아졌는데 그 스트레인을 표시하는 것은 원래 길이분의 차이로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개의 그림에서 우리가 하기에는 유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이 CD는 한 단계 이제 걸러서 내려오는 겁니다. 원래 중립축의 AB하고 같다. 왜? 플레인하고 노멀하니까. 그런데 그 AB는 중립축이니까 A-하고 B-하고 같다. 그래서 결국은 원래는 CD가 C-D-로 변한 게 스트레인이지만 한 그림에서 A-B-가 C-D-로 바뀐 것을 우리가 스트레인으로 정의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결과가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원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립축까지의 반지름을 이제 반지름이라고 얘기할게요. 순간 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통 이제 radius of curvature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와 같이 그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그 호의 길이는 우리가 요 d세타, 요 원조각을 d세타로 했기 때문에 rho d세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호의 길이는 물론 이건 세타를 우리가 뭡니까? 라디안으로 표시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r 세타. 그러니까 로 디세타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요 호의 길이는 어떻습니까? 요 호의 길이는 반지름이 작아졌죠. 반지름이 얼마큼 작아졌죠? 로에서 y만큼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로 마이너스 y 디세타 그리고 원래 길이로 표현을 할 수 있다. 한 원에서 표시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요거하고 요거는 지워지고요. d세타는 이렇게 지워져 가지고 마이너스 로분의 y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스트레인은. 자, 입실론 x가 정의가 됐습니다. 결과는 마이너스 로분의 y예요. 그럼 로는 뭐냐? 로는 모르죠, 아직. 로를 알면은 스트레인이 다 결정이 되는 건데 우리가 밴딩 모멘트의 크기가 얼마며 단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스트레인이 다 결정될 수는 없죠. 어쨌건 이것이 어떤
그 로라는 것으로 표현되고 중요한 것은 y에 비례하더라. 이제 그런 얘기죠. y에 비례하더라. 스트레인은 y에 비례하더라.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인데 여기 사이와 여기 사이는 선형적으로 변하더라. 이제 그런 것을 우선 알았고 로는 이제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로라는 것을 보면 로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갖다가 보통은 원이라면 그것을 그냥 레디어스 그러겠죠. 반지름 그렇게 하겠지만 여기서는 순간적 속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레디어스 오브 커베이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디어스 오브 커베이처라는 것은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뭐 이런 계속해서 곡선을 갈 때 우리가 고속도로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죠. 그래서 고속도로는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로 생기는 고속도로는 이 레디어스 커베이처를 400m 이하 400에서 500으로 최근되었습니다. 500m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도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500m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뻑해서 이게 여기에 대한 반지름이 400m 뭐 이렇게 450 이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속도로는 물론 이제 엑싯 여러분들 잘 아는 출구라든지 들어가는 데서는 레디어스 커베이처가 뭐 30m밖에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도로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500이지만 완전히 거의 직선주로로 갈 때는 무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원의 곡선이. 그 다음에 이런 데서는 좀 작아질 테고. 이런 것을 우리가 radius of curvature라고 합니다. 곡률 반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은 계속해서, 원이라고 그러면 곡률 반경이 똑같은 거죠. 다 돌아가든지. 근데 그거의 역수. 그걸 갖다 우리 curvature라고 합니다. curvature가 크다는 것은 많이 꼬부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것을 이제 커베이처하고 그거의 역수를 우리가 이제 radius of curvature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건 지금 여기서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좌우지간 이것이 스트레인이 입실론 x가 밴딩 모멘트에 의해서 휠 때 그 스트레인은 마이너스 로분의 y로 결정된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y에 비례한다. 그런 얘기죠. 자, 여기서 부호가 마이너스로 된 것은 어떤 책에는 이게 플러스로도 되어 있습니다. 밴딩 모멘트를 만약에 이렇게 플러스로 가정을 했다면 이렇게 플러스 되겠죠. 혹은 밴딩 모멘트를 우리처럼 이렇게 된 걸 플러스로 정의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책에서는 y가 마이너스 이쪽으로 가는 것을 플러스로 하는 책도 있어요. 주로 토목 건축 쪽에서 이렇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항상 빔이라는 것은 휘는 밑으로 처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항상 내려앉지 위로 올라가는 게 기계에서는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여러 가지 케이스가 발생하시지만 주로 우리가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주로 이제 중력을 받기 때문에 다리라든지 건물이라든지 토목 구조물들은 거의 대부분이 많은 경우 이제 처지게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y를 마이너스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잡았으면은 밴딩 모멘트를 이렇게 플러스로 잡았더라도 이 식을 유도하면 이게 플러스로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인 컨벤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 사인 컨벤션을 계속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사인 컨벤션은 밴딩 모멘트는 이게 플러스고 시어 폴스는 이게 플러스다. 그리고 y는 위로 할 것이다. 우리 보통 x, y처럼요. 이렇게 정해졌을 때 이 식의 스트레인은 이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는 이와 같은 일을 해야죠.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을 할 때는 그러니까 스트레인을 스트레스 쪽으로 조금 와야 되는데요. 스트레스 쪽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냥 뭐 단순하죠. 이것은 우리가 후크의 법칙에 의하면 입실론 시그마 x가 생기는데 그 시그마 x는 입실론 x의 양수 모듈러스를 2를 곱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2를 곱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스트레스도 y에 비례한다. 그렇기 때문에 분포가 지금 같은 경우 밑에가 밴딩 모멘트가 저렇게 되는 경우 플러스로 가는 경우에는 이게 플러스로 우리가 정했지 않습니까? 플러스로 되는 경우는 밑에는 인장 응력이 생기고 위에는 압축 응력이 생기는 이제 이런 상태가 응력 분포가 가지게 된다 그런 얘기죠. 이 크기는 아직 모릅니다. 이 크기는 이제 구해야죠. 당연히 이 크기는 밴딩 모멘트의 크기가 얼마냐, 단면이 어떻게 생겼느냐, 얼마나 큰지 작은지 뭐 그런 거 쉐입에 따라서 결정돼야 되는 거지만 스트레스는 좌우지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밴딩 모멘트가 이와 같이 플러스로 걸리면 아래쪽은 y가 마이너스일 때는 플러스 y가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로 걸리고 그 사이는 직선적으로 변한다. 여기까지 지금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모멘트가 가면 이렇게 돼서 이것이 모멘트를 만들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단면에서 보면 요만큼은 앞으로 튀어나온 것을 보통은 뭐 이렇게 표시를 하나요?
앞으로, 아니 점으로 표시하나요? 앞으로 나오고 여기는 뒤로 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서 뒤로 모먼트가 생기겠죠. 그 밴딩 모멘트가 결국은 가해진 모멘트하고 같겠죠. 자, 그런 일들을 해보죠. 그런 일들을. 자, 세 번째는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액시얼 로디드 멤버에서는 뭐 굉장히 간단하게 에어리어에 스트레스를 곱하면 힘이 됐죠. 그리고 토크에서는 이것이 어땠습니까? 이 토크에서는 이 면에 대한 이것이 다 시어 스트레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이렇게 여기까지 또 힘에다가 여기까지를 곱해가지고 전부 곱해서 적분을 하면 그것이 이렇게 돌아가는 토크가 되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이 밴딩 모멘트도 이런 것들이 모아서 밴딩 모멘트가 된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퀄리브리엄 컨디션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퀄리브리엄 컨디션은 우리가 힘이 이제 Y쪽으로 주는 거는 없기 때문에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는 fx equal 0와 가해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0이 돼야 되죠. 그죠? 이런 응력들이 다 모여서 인장과 압축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0이 돼야 된다는 조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만드는 응력들, 이쪽은 이쪽이고 이렇게 이런 응력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응력들이 만드는 응력들이 만드는 힘에 의한 모멘트는 결국은 밴딩 모멘트하고 같겠죠. 그죠? 여기서 가해진 거죠. 그 두 가지 이퀄리브리엄을 우리가 컨디션을 체크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fx equals 0라는 이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맞춰보면, 자, fx라는 것은 뭐죠? 자, 시그마 x가 이제 어떤 단면이 이렇게 있어요. 단면이 있으면 da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액시얼 로디드 바에서는 이 da에 걸리는 힘이 다 똑같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거 하고 이거 더하기 뭐 이거 이렇게 더하기 다 더할 필요 없이 그 에어리어 전체에다가 스트레스를 곱하면 됐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다르다고 합시다. 여기에 걸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힘이라는 것은 항상 조그만 에어리어를 곱해야 되니까 여기에 걸리는 스트레스에 이 dA 더하기 여기에 걸리는 스트레스가 또 틀립니다. 거기 스트레스에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에 스트레스 걸리는 da에 더하기 이런 걸 다 더해야죠. 근데 이것을 da를 무지하게 작고 이걸 무한적으로 더하는 것을 우리가 적분이라고 하죠. 그죠? 더하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그 어떤 점에서 생기는 시그마 x와 da를 곱해서 이것을 더해서 뭐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게 뭡니까? 그거를 다 더해가지고 i equal 1에서부터 n까지 더해가지고 그것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것을 우리가 적분이라고 하죠. 뭐 어려운 수학 같지만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것을 다 더한다는 것을 에어 전체에 대해서 적분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전체적으로 이것들에 걸리는 전체 힘이 됩니다. 그래서 액시얼 로디드 멤버에서 이렇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가 다 똑같죠. 어떤 스트레스가 값이 같으니까 이것이 바깥으로 그냥 나와버릴 수가 있고, 그런 경우 1이니까 1da는 에어리어죠, 그냥. 그래서 시그마 x a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뀐다는 거죠. 시그마 x가 x의 y의 함수가 되놓으니까 이것을 적분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그마 x는 아까 일단 구한 이 식이 있죠. 자, 이 식을 이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넣는데 커베이처는 계속 바뀌긴 하지만 이건 x의 함수죠. 그죠? x가 바뀌지만 이 단면에서는 같은 커베이처를 그리죠. 그렇죠? 같은 커베이처라는 같은 커베이처를 가지고 영수 모듈러스도 당연히 같고, 그럼 이것은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로분의 1을 끄집어내면, 자, 이와 같이 이것이 0이 돼야 된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1차에 대해서 적분한 것이 0이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이거 정력학이라든가 다른 데서 배웠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중심, gravity라고 하죠. gravity,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센터라는 의미는 뭐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운 5가지 있죠. 외심, 수심, 내심, 무게중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심은 어떤 거죠? 이렇게 어떤 칼날을 놔가지고 이렇게 놨을 때 무게중심이 떨어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삼각형이 뭐 이렇게 직선이라면 뭐 이렇게 네모난 직사각형이라면 당연히 가운데니까 기하학적 중심이든 내심이든 외심이든 뭐 무게중심이 다 같겠지만, 만약에 삼각형이라고 해보면 어떻습니까?
삼각형이 넓은 쪽이 좁은 쪽이 훨씬 더 거리가 커지기 때문에 모멘트를 많이 받아서 그보다는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야 무게중심이 되죠. 그래서 이제 무게중심은 기하학적 면적을 둘로 나누는 거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가 무게중심을 결정할 때 쓰는 식이 바로 이 식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the neutral axis C는 pass through the centroid를 지난다. 무슨 얘기죠? 우리가 정의는 뉴트럴 엑시스, 중립축을 정의했습니다. 중립축은 어떻게 정의를 했죠? 길이가 변하지 않는 축. 우리가 밴딩이 일어나면 플러스로 일어났을 때 밑에는 텐션이 일어나고 위에는 컴프레션이 일어나서 줄어드는데, 그렇다면 그 사이에 길이가 변하지 않는 축이 있을 텐데 그 축이 뉴트럴 엑시스의 정의인데, 그것의 성질은 어딜 지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게중심을 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모라든지 동그라미들 이렇게 대칭 빔에서는 당연히 가운데를 지나는데, 뭐 삼각형이라든지 이런 빔이 있다면 이것은 1대, 여러분들 잘 아는 2대 1인 지점을, 그것이 바로 뉴트럴 엑시스가 된다. 길이가 변하지 않는 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퀄리브리엄 컨디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의한 뉴트럴 엑시스는 중심을 지난다. 그래서 우리가 뉴트럴 엑시스를 정할 때는 중심을 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네모라든지 동그라미를 이럴 때는 쉽지만은, 가령 빔이 이런 식의 T빔이라든지 대칭빔이 아닌 경우는 이 식을 이용해서 중립축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로 이 식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이 식입니다. 이 M이 이제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구할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럼 똑같이 이 모먼트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이 힘은 여기다가 여기 있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했죠? DA를 곱하면 힘이 됐죠. 근데 이제 중립축으로부터 모먼트야. 중립축으로부터 중립축이 생겼습니다. 중립축으로부터 모먼트는 어떻게 될까요? 여 힘에다 여기까지 길이를 곱해야죠. 이게 바로 Y죠. 그러니까 아까 했던 힘 시그마 X 곱하기 DA에다가 Y를 곱하는 모먼트, 그죠? 여기서부터 중립축으로부터 멀리 있는 힘은, 스트레스는 그 DA 조그만 걸 가졌지만 훨씬 더 큰 모먼트를 발생시키고, 이쪽에 작은 부분은 적은 모먼트를 발생시키겠죠. 그랬을 때 Y를 하나 더 힘에다가 Y를 곱해서 그것을 다 면적에서 적분한 것이 모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이제 모먼트는, 그래서 마이너스로 표현한 것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가 이렇게 되고 Y가 플러스고, 둘 다 플러스인 경우 생각해 봅시다. M도 플러스고 Y도 플러스인 경우, 그 경우는 어떻게 되죠? 스트레스가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이 바깥에서 준 M은, 이것이 전체가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Y가 플러스일 때, 여기 Y가 플러스인 위의 면이죠. 시그마 X가 플러스라면 앞으로 나오죠. 그럼 모먼트는 뭐 이렇게 될 텐데요. 그죠? 앞으로 나오면 뒤로 가면. 그렇기 때문에 그 모먼트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플러스 모먼트하고 부호가 반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먼트는 이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스트레스가 Y가 플러스인 경우라면 모먼트를 만들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넣어준 겁니다. 마이너스를 넣어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힘에다가 Y를 곱해서 적분을 하면 그것이 M인데, 이 시그마 X 대신에 이제 이 시그마 X 대신에 요 시그마 X 있죠. 요 시그마 X 대신에 이것을 다시 이제 집어넣는 거죠. 이런 과정을 겪으면 이 식은 아까도 했듯이 마이너스가 원래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하고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마찬가지로 적분안에 로분의 2는 나오게 되고, 이것이 y가 아니라 y 제곱이 되게 됩니다. 제곱이 되게 되죠. 그럼 이 값은 뭐냐? 이 값은 바로 단면에만 따라서, 단면의 모양이 어떻게 따라 결정되는 거겠죠. 그죠? 이거 순전히 이것은 어떤 힘이라든지 재료라든지 모먼트라든지 관계없고 잔면에 대해서 관련되는 건데, 그래서 그것을 IC라고 표현을 하고, IC는 지금 이렇게 정의했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Second Moment of Inertia, 지금
자, 세컨드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 단면, 국어로는 단면 2차 모먼트로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는 이제 좀 유도를 할 거고요. 일단 정의를 이렇게 하는 것은 단면의 모양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이것을 세컨드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라고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유도를 합시다. IC라고 이것을 했습니다. C라는 것은 이제 이쪽이 G축이기 때문에 이 G축을 중심으로 이게 뉴트럴 엑시스일 경우 IY는 요 축을 중심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게 틀리겠죠. 그래서 이제 C축을 중립축으로 하는 그런 단면 2차 모먼트를 IC라고 하고 그것은 이렇게 정의되는데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되냐 이건 나중에 구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것이 IG로 하고 유도를 합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스트레스를 왜 몰랐죠? Y하고 비례하는 건 알았는데 로분의 2를 몰라서 스트레스를 못 구했죠. 자, 이제 로분의 2를 구했습니다. 로분의 2는 뭐죠? IC분의 M입니다. 로분의 2는 IC분의 M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로분의 2를 IC분의 Y라고 하니까 그러면 스트레스는 로분의 2가 이제 로분의 2는 IC분의 M인데 그것이 어떻게 쓰냐면 로분의 2는 이쪽에서 스트레스는 마이너스 2분의 로분의 2를 놔두고 여기서 Y분의 Y를 이쪽으로 돌리면 여기서 Y분의 마이너스 이쪽에 붙죠. Y분의 시그마 X는 로분의 2였죠. 근데 지금 이 로분의 2가 IC 이건 마이너스 아닙니다. 로분의 2는 IC분의 M이 돼. 이게 지금 다른 책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는 Y축을 뭐 밑으로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부호가 좀 틀려지는 해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일관되게 계속 어떤 부호 약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IC가 그러니까 로분의 2가 IC분의 M이 됐죠. 이 식에서. 자, 그랬을 때 그것이 로분의 2는 IC분의 Y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 식도 전체적으로 중요하지만 바로바로 이 식이 우리가 가져가는 스트레스라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트레스가 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밴딩 스트레스라고 하고 이것을 하나의 포뮬러로 이제 플렉처 포뮬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휘임에 관한 공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휘임을 이제 fractur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공식이 바로 아까 그 y를 위쪽으로 돌려서 쓴 겁니다. 이와 같은 y하고 비례하게 하는데 m에 비례하고 당연히 모먼트가 커지면 거기에 비례해서 시그마 x도 커지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액시얼 로디드 멤버에서 시그마 x는 a분의 p였죠. 그죠? a분의 p라는 건 뭡니까? P가 커지면 스트레스가 커지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는 에어리어가 작으면 스트레스가 커지죠. 에어리어가 커지면 스트레스가 작아지죠. 왜? 그 P라는 힘을 에어리어가 커지는 것으로 같이 분담을 하기 때문에 압력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자, 그랬을 때 밴딩 스트레스는 뭐가 중요하냐면 물론 에어리어가 커지면 커지나 근데 정확하게는 IC에 반비례한다. 밴딩 스트레스를 작게 하려면 IC를 크게 해야 됩니다. 그럼 IG는 뭐냐? 에어리어하고 틀리냐? IG는 바로 아까 정의된 바로 이겁니다. 인테그레이션 Y제곱 DA예요. 그럼 이것이 에어리어하고 어떻게 틀리냐? 에어리어는 적분식으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그냥 1DA죠. 여기 Y제곱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단면이 있으면 이것을 에어리어를 다 더한 것은 DA를 다 더한 것은 에어리어고 DA를 그냥 더한 게 아니라 여기다가 Y제곱을 위치마다 다르니까 곱해서 더한 것이 바로 IG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컨드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 세컨드란 말은 이것이 제곱이기 때문에 세컨드란 말을 쓴 겁니다. 2차. 그렇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같은 에어리어라도 중립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게 좋죠. 같은 Y라도. 그러면 똑같은 에어리어라도 이렇게 납작한 거하고 이렇게 세워진 똑같은 겁니다. 이 에어리어가. 어떤 게 더 IG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IG가 이쪽에서 중립축으로 먼 게 많죠. 여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큽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밴딩 스트레스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자를 극단적인 경우가 자입니다. 플라스틱 자를 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휘면 엄청 많이 휘죠. 납작하게 놓고. 그렇지만 세로로 놓고 휘면은 거의 휠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죠. 그래서 당연히 빔이 모먼트를 받는다면 세로로 놓고 우리가 이제 구조를 설계를 할 겁니다.
이제 물론 거기에는 또 옆으로도 힘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할 것이 많이 있지만,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 값이 얼마고 이런 것보다는 IG가 커야 밴딩 스트레스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자, 그거를 크게 만든 것이 우리 일생생활에서 어디서 볼 수 있을까? 물론 이 빔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커지죠. 그보다 더 커지려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건축 구조물에서 I빔이라는 거죠. 자, 이것은 IG를 극대화시킨 겁니다. 가능한 면적을 멀리 보내버렸죠. 물론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줄을 연결해야 되니까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사장이라든지 어떤 아파트를 짓다든지 큰 건물들을 짓는데 들어가는 시뻘건 그 빔들, 시뻘겋거나 아니면 이제 좀 검은 색깔의 그런 빔들의 모양이 이렇게 IG를 크게, 세컨드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를 크도록 설계를 한 겁니다. 아주 굉장히 크도록. 자, 지금 이제 뭐 그런 것들 구하고 하는 것은 차차 하도록 하고요. 이제 중요한 식이 우리가 시그마 X는 모먼트하고 비례하고 IG하고 반비례하고 그뿐 아니라 위치에 따라 틀려진다. 그러니까 표면에서 가장 커지는 스트레스를 가지게 된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아주 많이 쓰이는, 뭐 어떻게 이제 앞으로는 한 반쯤은 이 식을 쓸 건데요. 밴딩 스트레스에 관한 식을 이제 유도를 했습니다. 자, 근데 현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밴딩 스트레스를 그려봐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크기가 되고 이제 크기도 구했죠. M이 얼마고 IC가 얼마면 이제 이것을 스트레스의 크기를 얼마를 구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이제 큰데 관심이 많죠. 설계하거나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표면이 항상 이제 크게 되고요. 이쪽은 이제 인장이 크게 되고 압축이 크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맥시멈 스트레스만 우리가 이제 따로 보면, 맥시멈 스트레스는 이제 C는 보통 이거를 표면이란 얘기죠. Y가 가장 큰 지점 표현할 수 있고, 요것은 바로 단면의 모양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죠? 마치 에어리어처럼.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한 단계는 이 시그마 X는 M 오버 IC분의 C. IC를 가장 큰 길이인 C로 나누는 거. 이것을 우리가 단면계수 S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요거죠. 섹션 모듈러스 단면계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누가 이거를 구해놓으면 마치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그마가 에어리어분의 P처럼 밴딩에서는 그냥 S분의 M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죠. 현장에서는 무슨 기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수첩, 이런 엔지니어링 수첩 보면 IBM이 이게 400 곱하기, 400은 굉장히 큰 겁니다만은 500 곱하기 thickness가 20짜리 이런 빔은 이것이 단면적, 물론 여기에, 왜냐하면 여기 이제 라운드가 좀 있고 모양이 조금씩 이제 네모만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에어리어는 얼마이고 섹션 모듈러스는 얼마이고 IC는 얼마, 이런 표들이 쭉 있습니다. 그럼 얼른 이것을 계산기 같은 걸로 간단히 이런 걸 계산해 볼 수 있겠죠. 마치 액시얼 로디드 빔에서 힘을 에어리어로 나누면 스트레스가 나오는 것처럼 모먼트를 단면 계수로 표면입니다. 표면. 맥시멈 부분은 단면 계수로 나누면 그것이 맥시멈 밴딩 스트레스가 나온다. 이렇게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표현한다. 우리는 그렇게 일일이 다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쓸 식은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재료역학 1, 2를 통해서 가장 복잡한 포뮬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런 응력을 구했습니다. 밴딩 스트레스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죠? 자, 이제 밴딩 스트레스를 구했으니까 스트레스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밴딩 모먼트는, 자, 다시 보면요. 자, 스트레스는 밴딩 모먼트와 IC와 그 다음에 분포로 표현이 됩니다. 마치 이것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함수로 표시하면 시그마 x y는 y의 뭐의 y 이렇게 1차식이죠. 바로 이렇게 ay 이런 것처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밴딩 모멘트는 어떻게 구했죠? 지난 챕터에서 열심히 구했죠. 그죠? 그 맥시멈이 어디가 맥시멈이 되고 분포는 어떻고,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부분은 인장이 플러스고 이 부분은 마이너스고 어떻게 2차로 변화를 하고 해서 꼭지점은 얼마고 이런 것들 열심히 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어느 지점에서 밴딩 모멘트가 얼마이고, 물론 시어 포스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맥시멈은 얼마이고 그것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 이런 것들을 이미
많이 문제를 풀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를 구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IG죠. 그래서 몇 가지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공식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원이 있는데 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뭐 레디어스나 다이아미터로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맨날 적분해서 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가 적분을 해가지고 한 가지 식으로 딱 표시를 하면 그것이 뭐 공식화를 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